네, 이것만이 19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범주고요. 네, 오늘도 손승우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도리를 하셨나요?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야지. 아니, 네. 뭐 파리 스타일을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 추웠어. 네. 저희가 뭐 연말연시에 뭐 계속 수요일 날 녹음하는 날이 빨간 날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2주간 녹음을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제가 지금 경제가 아니고 국제 담당이라서 사실 다뤄야 될 뉴스인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약간 되는 눈총을 거예요. 지금 받으면서 아니, 왔습니다. 이거 뭐니 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어디까지 갈지 지금 미국이 이란을 처음에 솔레이마니 네네네. 이제 찍어서 타겟에서 공습을 했고 이란이 뭐 이제 목소리 이제 장례식 했잖아요. 솔레이마니 장례식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이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계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폭락하진 않았어요. 미국 주가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 아침에 이제 방금 김범주 앵커 말한 대로 이라크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지금 공격을 했다라고 CNN에 보도가 됐는데 근데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보복을 할 때 여러 가지 보복을 하는데 이건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넣은 거는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근데 반대로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설명드려야 됩니다. 네. 가만은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전쟁 중이 아닌 상황에서 자국의 정규군 장군을 미군이 해친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일종의 뭐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 미국은 이미 그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고 있던 쿠드스군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아니 우린 정규군 장군이고 전쟁 중도 아닌데 왜 우리 장군을 이건 암살하는 것은 일종의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란이 지금 때려놓고 하는 얘기가 그만해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더 때리면 나도 더 때릴 건데 하여튼 그만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뭐 문화유적지를 포함해서 52군데를 폭격하겠다 바로 보복하면 지금 뭐 얘기를 했었죠. 보고를 받고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올라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이게 모든 게 결국 국내 정치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도 보면 이 국민들의 감정이 워낙 들끓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뭐 이걸 터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수순은 어떻게 보면 예정된 상황이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가지고 어쭈 뭐 내가 한다고 했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행동을 더 했을 경우에는 워싱턴에서는 들리는 얘기는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꽤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고요. 이란도 미국 제재로 경제가 지금 뭐 그게 안 좋아서 말이 안 좋죠, 국민들이 대정부 시위를 격하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아 역시 미국 때문이야라는 그렇죠. 이게 되면서 이란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걸 그렇게 이용할 수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 사망한 솔레이마니 장군이 또 국민적으로 굉장히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과정을 뭐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뉴스에서 몇 번 전해드렸지만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를 70% 쓰는 석유의 70%를 중동에서 갖고 오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우리한테 좋을 거는 현재로서는 일어나지도 없는 또 이란과 우리 관계가 나쁘지 않은 관계란 말이에요. 굉장히 상당히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관계라서 이게 지금 근데 이제 해리스 대사가 어제 KBS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파병을 하라는 파병을 하라는 얘기를 또 해놓은 상태라서 근데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경제도 그렇고요. 경제 미치라 경영 유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거는 별로 없죠. 네, 유가도 그렇고 뭐 유가가 올라가는 거 자체는 우리에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몇 년 전에 그런 예측을 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런 예측을 했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파내는데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해상 유전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늘려서 우리나라의 뭐 배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일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이 미국에서 셰일 가스를 퍼내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한 60달러, 그러니까 배럴당 60달러 정도 들어간다. 미국에서 손익분기점이. 네, 60달러 정도의 자본이 들어가서 60달러가 넘어가야만 셰일가스가 이익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40달러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든 어떤 업체든 그 채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극비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에 퍼내고 있습니다라는 발표를 하진 않는데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들이 40달러를 손익을 맞추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기름을 40달러 이하로 퍼낼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밖에 없다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특히 브라질 뭐 이런 데는 앞에 뭐 바다에서 퍼내는 비용이 워낙 많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뭐 80, 90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생각만큼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빛을 보기는 게 옛날처럼 쉽지 않을 거다. 셰일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또 있고요. 중동이 봉쇄가 되거나 문제가 우리가 말한 대로 진짜 그쪽이 문제가 되면 이제 미국이 지금 석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위잖아요. 수출은 아니고 생산이 1위고 자기들이 다 쓰는 거죠. 예. 네, 그 수출국으로 돌아쓰고 뭐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이제 패권이 됐는데 그럼 미국에서 들여와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40달러의 BP를 맞추고 있지만 40달러가 넘어가는 60달러, 80달러 되는 것까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더 퍼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엄청나게 그렇죠.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란과의 분쟁을 셰일가스랑 연결짓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좀 약간 너무 멀죠. 조심스럽긴 한데 네, 멀은데.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좋을 거는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근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뭐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맞는 거지 여기서 지금 주판을 튕기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좀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관련 설비라든가 그동안 이렇게 맞춰놓은 것들 바꾸는 그렇죠.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디서 원유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설비가 다 달라지니까 완전 달라진 데다가 또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좀 잘하고 수출에서도 큰 품목을 차지하는 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 맞춰진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네. 기름을 들여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네,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수출에도 문제가 있죠. 인도가 미국이랑 그때 티격태격했던 게 인도의 정유 시설이 뭐 이제 정유 시스템이 어느 나라에서 들여와야 되는 이란에서 들여와야 되는 거에 맞춰져 있는데 바꿔 안 돼 뭐 이러니까 우리는 못 하겠는데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갈등을 빚기도 하고 사실 폼페이오가 날아가고 우리도 막 지금 이랬었던 이란의 그 무역 경험이 조치 있죠. 예. 취하면서 그 미국에서 무역 조치들 취하면서 그 이란에서 들여오던 거 되게 줄이고 비용을 들여서 그동안 다른 데로 좀 돌려온 것들이 있어요. 시설을 조금씩 예. 바꿨군요. 예. 지금 네. 댓글 얘기가 갑자기 일로 튀어가지고 지금 제가 댓글 이란이, 예. 지난번 2주 전인가요? 그때 방송 3주 전인가? 그때 방송하고 나서 댓글이 이제 저에 대한 이 비판의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권혜리 기자 말을 잘랐다. 네, 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혹시 잘랐나요? 아니요, 방금 권혜리 기자가 손수호 기자 말을 자르고 들어왔어요. 그건 괜찮아요. 진짜 치사하다. 그건 진짜. 괜찮습니다. 저거는 뭐라고 안 하겠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끊으십시오. 말 같지 않을 땐 그냥 끊으십시오. 네, 바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치고 이제 저는 이제 리액션이었어 리액션. 네, 좀 긴 리액션.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두 분이 200회를 CS가요? CS는 이번 주입니다. CS는 이번 주. 지금 정말 한국 가고 한참. 네, CS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저는 정말 1년에 한 번 너 원하는 데 가봐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CES를 가고 싶은데 뭐 그거는 보통 CS 하는 시즌은 김범주 앵커가 CS 권혜리 기자나 CS에 저 대해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 지금 뭐 이란을 폭격해서 이란과 잠깐만. 갈등하는 와중에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200회를 있던데. 우리끼리 할 순 없죠. 또 말 끊었어요. 아 진짜 거봐, 내가 끊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라. 지금. 아니에요. 저기 왜 그러세요? 그 저는 다르잖아요. 김범주 앵커한테 그것 좀 물어보려고 네. 그랬어요. 저기
반도체나 이런 5G 주식이 그거와 관련된 전망이 그렇게 밝은가? 지금 CES에서 난린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아니 CS랑은 그거랑은 조금 관계가 바로 있지는 않고요. 예, 이제 결국은 반도체 부분은 미국의 IT 업체들이 투자를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몇 개를 더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위로 사가는 사람들이 투자를 지금은 조금 한 1년 가까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더 얼마나 늘릴 거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은 갈릴 거라고 보는데 올해는 약간 좀 전망이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 사이클이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올해든 내년이든 반도체와 관련되고 5G와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메인이 되겠죠? CES에서도 그런 거 같은데 아니 뭐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잘려갖고 끊어서. 아니 CES는 저희 기자가 또 가 있기도 하니까. 엄민재 기자 오면. 엄민재 기자가 오면은 혹시 저희가 초대가 가능하면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낫겠죠. 이게 안 가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천리안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트렌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G이기도 하면서 올해 가장 센 트렌드는 AI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AI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뭐 삼성이니 뭐 SK니 LG니 다들 AI 인력 관련된 인력들을 확충하느라고 거의 지금 뭐 난리입니다, 난리. 여기서 약간 좀 엇나가는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과연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인적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 게 좋은데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알기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우리 애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시켜야 된다. 다른 걸 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밀어붙였던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지금 거의 함지박만한 이제 웃음을 드디어 우리는 성공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발을 담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그쵸. 단순히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 5년, 10년, 왜냐면 선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가 몇 분 아는데 요새 아주 기분이 굉장히 우리 애가 드디어 잡았다. 하나의 이 흐름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때 물론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의대를 갔다고 친다면 이미 이제 지난주에 외신에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판별하는 거는 네. 이미 AI가 사람 의사를 넘어갔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볼 때는 의사의 영역도 저는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잠식이 될 거고 이번에 CES에 저는 CES 갈 때마다 사실 굉장히 재밌게 좋아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CES에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예요. 우리가 잘 보지 않고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격 진료 자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료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규정들이 워낙 많아서 꿈도 못 꿔보는 거죠. 이걸 가져가서 한국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봤던 초기 것들, 예를 들면 혈당 측정기인데 혈당 측정기가 딱 하면 이게 그냥 주치의한테 날아가는 수치가 날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픽똑 꽂아갖고 하는 그 주치의한테 그 수치가 그 벌써 몇 년, 6년 전, 7년 전 기술인데 그 다음에 뭐 매일 그걸 하지 않으면 주치의가 전화해서 빨리 찌르세요. 그리고 뭐 퇴근하기도 하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치료가 가능한. 그러니까 병원에 오지 않고도 그 장치를 달고 있으면 의사가 처방해서 그 장치가 치료를 하는 약을 투약을 하고 뭐 이런 수준까지 이제 미국은 가버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우버나 이런 걸 놓고 야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그 의료 장치들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계속 그렇게 규정으로 막을 건가? 왜냐면 내가 저 장치가 있으면 일단 번거로운 걸 떠나서 위험한 거를 내가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몸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아 이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라고 의사한테 빨리 병원에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긴급 처방을 하세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고령화가 특히나 그렇죠. 되면서 그런 걸 저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뭐 IoT를 해서 하는 게 가스관에 IoT를 넣어가지고 7, 80대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가스를 이틀째 안 쓰신다 그러면 아 이건 안 좋은 거 시그널이다 해서 뭐 이틀 뭐 기간이 얼마 정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한다는 건데 아니 간단하게 몸이 차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쓰냐고요.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을 방법을 쓰면서 상당히 우리가 드디어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한단 몸에 차는 말이에요. 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들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CES에 가서 그런 걸 보거나 혹은 여기서 앉아서도 그런 걸 이렇게 소식을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걱정이죠. 아 진짜 CS.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현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해본들 뭐 또 머리띠 두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김범준 장관한테 예전부터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네. 휴가를 CES 때 낼 수 있다면 돈을 들여서 이제 뭐 미국 저는 정말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싶어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기자로서 그런데 네.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자녀가 있다든지 뭐 자녀들은 방학일 경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 좀 어차피 미국 여행 갈 거라면 미국 여행 한번 겸사해서 CES를 가서 보는 게 어떨까? 그 과정 견학을 신청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렵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니, 궁금해요. 돈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네. 어렵진 않은데 미리 신청하거나 뭐 이런 미리 거. 해야 그런데 돼요. 미디어는 미리 신청해서 미디어만? 미디어는 네. 가능한 거고 네. 현재 일반 관람객들. 일반 관람객들은 네. 돈 내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제가 갔던 기관들은 대부분 미디어 기관이었기 때문에 네. 애들을 본 적은 없어요. 아이들은 뭐 애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구나. 저는 그것도 충분히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은 계셨어요. 그 벅셔 해서웨이 네. 주식을 사가지고 네. 주주들은 갈 수 있죠. 그 비싼 주식이 있고 네. 10만 원짜리 싼 주식이 있어요. 네. 근데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도 4장인가가 오거든요. 그 들어갈 수 있는 주주총회에 갈 수 입장권이. 있는, 예.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신 분이 그 어디 있더라고요. 도시 이름이 뭐더라? 그 저기 그 도시에서 하죠. 그 예, 그 오마하. 오마하. 네, 오마하에서 그걸 하는데 보면 매년 찰리 한번 하는데 번거랑, 예. 그거를 같이 일부러 보시죠. 보여주러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과 찰리 번거를 만날 수 있는 기회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멀리서지만. 좋은 이게 뭐 여행 삼아 그리고 혹시 뭐 거기서 뭔가 크게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건 간에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그런 데 가서 이런 경험을 시켜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CES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가서 보면. 예, 예. CES는 이번에 이제 나르는 자동차도 나온다고 네, 거기서 뭐, 예, 보여준다고 그렇다,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어제는 개막 전이었고요. 이제 네. 오늘 개막을 하는데 오늘 개막하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취재를 해야 되는 건데 넓죠, 되게. 넓죠. 축구장 10몇 개인가 그래요. 넓이가. 그리고 한 곳도 아니고 한 2군데 더 있습니다. 딴 데 바깥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짧게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CES가 되게 전에도 되게 중요성이 있었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게 이제는 그냥 CS 하나로 좀 통합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차도 CES. 원래 차는 예전에는 따로 한 그렇죠. 뭐 모빌리티 쇼가 따로 일주일 뒤에 있었고.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네, 있는데, 있는데 다음 주에 뭐 있는데 모터쇼 전 세계에서 이제는 많이 차가 하는데. 자율주행의 그 자동차가 거의 CES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IT가 보니까. 그게 한 7, 8년 됐죠. 때문에. 7, 8년 됐는데 그 김원준 거 갔을 때가 제가 초반에 처음 갔을 왔을 때 그랬던 때가 것 뭐 같아요. 이게 사실 가전 전시회인데 이제는 가전 원래는 전시회가 진짜 아니라 앞으로 진짜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나를 미래 보여주는. 전시회죠. 그 자동차 이제는.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자동차. 그 다음에 또 그 CES 저는 그날 저는 워낙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집중해서 거기까지는 못 갔었는데 예를 들면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저녁 파티가 있대요. 파티. 네, 파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맥주 파티 같은 걸 하는데 앞에 무대가 이런 작은 무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로 올라가서 맥주를 들고 막 내가 뭘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거기서 몇 분간 세일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려 막 박수 치고 막 그럼 내려오면 사람들이 막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몰려서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다음 사람 올라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파티가 진짜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 CES 전시장도 전시장이지만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거기서도 들으면 한마디 들으면서 와 저런 생각을 해? 저런 생각을 해? 뭐 그럴 이런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근데 CES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거기 그런 장소도 약간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시장도 보여주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영어를 잘 못해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이렇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나는 여기 보여주러 온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기 왔는데 나는 몰라. 니들이 알아서 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데도 예를 들면 굉장히 허름하고 뭐
진짜 한 칸이에요. 한 칸이고 정말 요만한 거 하나 올려놓고 있는 뭐 정말 장식도 별로 없는데 가는데 저는 그래도 뭐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와, 이 사람은 저를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내 이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막 너무 열심히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거기 참여하는 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부스가요. 많죠. 그러니까 삼성, LG, 소니 부스가 제일 큽니다. 일단. 그러니까 센터를 삼성, LG, 소니 화웨이다. 부스가 화웨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하이도 엄청 크지 않아요? 아니 삼성, LG, 소니 부스가 하여튼 중간에 제일 큰 데 들어가 있고 구글, 아마존. 최근에 아니 구글, 아마존은 그렇게까지는 따로 있나? 걔네들 안 만들어요. 그렇게까지 안 만드는데 삼성과 LG의 얘기도 재밌는 게 그 센터까지 오는데 30년 걸렸다. 그러니까 저 끝에 부스 하나 조그만 거에서 시작해서 키우고 해서 돈이 좀 여기까지 엄청 오는 게 벅차요. 그래서 딱 그 전시장 중앙 센터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딱 삼성입니다. 시작이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갔을 때는 삼성, 쫓아가는데 LG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회사 사람들의 특히나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감개무량한 거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배 작년에 안 가셨잖아요. 작년에 화웨이가 그렇게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왔어요. 그러니까 삼성, LG가 여전히 거기까지는 센터에 못 왔고, 있지만 그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올라가는 기세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 뒤쪽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갔을 때는 샤프라든가 이제 일본 회사들이 있었고 그 뒤로 가면 중국 회사들이 혹은 뭐 있긴 한데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한 칸씩 올라오는 거죠. 올라가지. 한 칸씩 앞으로 올라오는 거죠. 지금 아까 김범준 앵커가 얘기했던 그 저기 조그만 회사들 뭐 이렇게 관심 가져서 보면 그 회사들이 언젠가는 또 그럴 수 있죠.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거죠. 이제 올해 CES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 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영향도 있을 거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정말 중국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그만 그 하나에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데까지 치면 막 정말 뭐 다 중국이다 싶을 정도로 그게 가서 본 사람들은 불안하죠. 불안감이 위협감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일부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새해를 맞아서 중국의 AI나 뭐 중국의 그 뭐 예를 들면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의 스마트 시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드 보복 때도 그렇고 중국이 하는 게 참 얄밉고 우리한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중국이 저렇게 성큼성큼 달려가는 거를 보면 좀 불안해요, 진짜로. 얼마나 빨리 그렇게 할지. 특히 뭐 화웨이가 없으면 5G가 안 깔린다고 말할 정도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겠네요.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중국 회사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막 전에 미디어들 상대로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들을 하는데 중국 회사들 프레젠테이션을 아마 한국 기자 중엔 저만 갔어요. 딴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자기 자랑 같지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자기 자랑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빠져서 거길 갔어요. 거기 갔는데 하이얼 뭐 이런 데를 이제 그때 하이얼. 그때는 화웨이는 오지도 않았을 때고 하이얼 같은 데가 왔었는데 제가 하이얼 전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찍자 조용히 찍어라. 중국 굴기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하듯이 비장의 무기 원몰 하더니 막 우리가 이제 이걸 개발했다고 막 뭐야 야 드디어 중국이 뭔가 무서운 걸 내놓나 보다 딱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도 아직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 냉장고예요. 냉장고에 저는 대단한 기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정용 자판기 냉장고더라고요. 집에서도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이게 스포츠를 보다가 누르면 밑으로 콜라나 사이다 내가 넣어놓은 콜라인데 똥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재밌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와 보고 있는데 뭐지 저 새끼들?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그 UHD TV를 처음 막 내놓기 시작할 때라 전시장에 딱 가면 뭐 UHD TV가 있어요. UHD라고 해서 있는데 사진이 돌아가요. 동영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 TV를 세워놓고 사진을 보여주지 왜 액자처럼 보여주지 그랬더니 그 안에 그 동영상 파일을 분석해서 뿌려주는 엔진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소니가 엔진이 뭐 워낙 왜냐면 카메라도 소니가 만드기 때문에 CCD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카메라 찍는 거를 소니가 만들기 때문에 해석해서 뿌려주는 엔진도 소니 엔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LG 패널을 갖다가 팔면서도 소니가 비싸게 파는 게 엔진 때문에 비싸게 파는 거고.
근데 중국의 그 엔진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동영상을 돌리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올려놓으면 사진은 그럴 일이 덜 깨져서. 없으니까. 그 서로 막 보면서 진짜 쟤네 좀 너무 그렇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삼성, LG 쪽 사람들의 말이 그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시작했고 네, 그죠. 저게 시작인 거고 저렇게 하면서 제대로 배우는 거고 절대 우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작년에 이 갤럭시 폴드 나온다 만다 하다가 중국 회사에서 하나 냈는데 로열이었나 그랬죠. 네, 근데 그게 그 CES에서 이게 한번 굽혀지더니 펴지지 않았고 유튜브에서 대단한 웃음거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와서 몇 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게 되게 무서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비웃는 것도 약간 한 부에 이것도 이제 무서워져요. 네. 무서워졌어요 그 나라. 근데 제가 CES를 그래서 저는 이 내년에 기업 같은 경우나 혹은 뭐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는 분들이나 굉장히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인 10,000명 가 있대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이 10,000명이니 뭐 다른 나라는 얼마나 그래도 가 있을 거면. 다행이네요. 10,000명이나 가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배워온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니 상황을 그리고 정말 규제나 이런 상황을 저는 볼 때. 그러니까 제가 경제부고 이제 작년에 이 산업 IT 팀에서 주로 이렇게 뭐 산업 트렌드 같은 걸 했잖아요. 그냥 1년 내내 CES예요. 제가 이제 뭐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야 이거 재밌겠다 하고 얘기해 보면 아 그거 저 CES에서 했던 건데 영상 보내드릴게요. 뭐 하면 아 그거 CES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냥 12월까지 CES인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가보고 싶긴 해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작년 이맘때 연수 중이어서 국내 연수 중에서 CS 투어를 갈까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용기가 없어서 일찍 끊으면 네, 용기가 그러니까 없어서 못 갔는데 그 막판에 이제 닥쳐가지고 예를 들면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누가 갈지 뭐 어떻게 갈지 뭐 이렇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비싼 돈을 주고 가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내년에 정말로 휴가를 내고라도 갈 생각이 있다라고 싶으면 네. 한 가을쯤에나 빨리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그 낮은 가격에 여행 상품들 호텔이나 뭐 이런 아니 굳이 여행 상품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 표와 호텔을 내가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 호텔도 미리 완전 꽉 차지 않아요? 아니요, 호텔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지금도 방은 있어요, 호텔은. 비싸서 이거 비싸서 그렇지. 근데 그걸 초반에 잡으면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라스베가스죠. 거고. 예, 라스베가스 잡으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가서 내년 뭐 걸 지금 잡을까요? 우버, 네, 잡아서 우버 한번 하면 되고요. 도전해 볼까요? 내년 이번 그리고 진짜로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심 느낄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제일 예.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얘기 잘 해줍니다. 사실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뭐 툭 치면 또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라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설명 안 들어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느낌 와요? 네. 아니 차가 일단 날아다니는데 그거 뭐 말이 필요합니까? 차가 아니 갑자기 나는데. 그 생각나요. 정호선 기자, 정호선 선배 그 갔을 때 뭐 이 날아다니는 뭐고 있는데 그거 타고 스탠딩 할 수 있냐고 누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보여주기만 해도 뭐 굳이 설명 필요 없이 그거 하나로 보여주기만 해도 그럼요. 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그때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번 휴가를 내고 가보려고 지적 호기심이 합니다. 예. 있는 입장에서는 안 먹어도 배 불러요. 아 진짜 네. 공기를 한번 마셔보고 싶어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작년에 아니 같은 가세요. 경우에는- 권혜리 기자는 뭐 아니, 저는- 권혜기 기자 제가 경제부니까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전 진짜 제 돈 내고라도 한번 가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약간 제가 CES 갈 순번일 때 여러 가지로 막 미끄러졌어요. 뭐 이번에는 경제부에서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CES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걸 지금 거의 지금 얼마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지. 30분의 얘기. 아니 그건 저는 그 얘기는 여쭤본 게 CES를 제 주변에서도 갈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아까 권혜리 기자 말했듯이 CES가 이젠 정말 미래에 대한 박람회가 돼버렸으니까 가전제품 박람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이제 될지. CES를 저는 그렇게 혹시 시간적 여유 혹은 뭐 경제적으로도 사실 여유가 필요하죠.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죠.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가시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아주 오래 몇 년 전부터 과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뭘 잘못했어. 뭐 이거를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죠. 미래 위해서 필요하긴 그 한데 얘기를 계속하면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되게 가라앉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면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야 이거 봤어? 맞아요. 이런 게 있대. 맞아요. 그럼 우린 뭘 해볼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희망이 생기는데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임마. 뭐 왜 그랬어 임마. 이거에 침잠하다 보면 사실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는 CES를 많이 갔다 오시는 게 특히나 이게 스피커들이 좀 많이 갔다 와서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회적으로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제가 국제팀에 가가지고 뉴욕타임즈 기사. 사실은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잘 안 다뤄요. 기본적으로. 네. 이전에 뉴욕타임스가 우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기사는 몇 군데가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핵심적인 부분은 덜어내고 네. 핵심적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은 덜어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부각해서 사실 기사를 썼는데 뉴욕타임스가 12월 30일 날 사설을 썼어요. 그 미국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을 묻고 더블로 가자. 그러니까 2배로 올려야 된다는. 더블 가죠. 더블. 네. 네. 더블. 2배로 네. 올려야 된다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미니멈 웨이지.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리자라는 사설을. 물론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의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그런 역할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차원에서 이제 주창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근데 뉴욕타임스가 이 사설에서 본인들의 이 옛날 사설을 링크를 해가지고, 우리도 30년 전에는 최저임금 제도라는 걸 없애자고 했었다. 그런데 그때 사설 제목이 그거였어요. 가장 적절한 최저임금은 $0. 그런데, 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 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상황을 보면 2009년 이후로는 임금을 그 연방 기준을 올리진 않았네요. 7.2였다는. 연방은 올리지 않았는데 연방, 예. 주별로는 지금 올해 들어서도 계속 다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네. 상태죠. 주별로 또 다르죠. 주별로 다르죠. 1950년 이후에 지금 실업률이 최저치인데 지금 최저임금이 주별로 보자면 뉴욕이 $15가 15달러. 됩니다. 뉴욕이 $15가 되고 12달러인 데들이 있고 콜로라도 뭐 이제 그런 데들은 메인주? 12달러가 네. 있고 이제 사실은 워싱턴주 시애틀이 있는 데가 가장 급격하게 좀 과격하게 올리는 주들도 그때 있고. 시애틀 주는 그 시애틀 주에서 시애틀 있는 워싱턴 주에서는 그 실험을 했었죠. 시애틀이 최저임금을 올릴 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나라 최저임금 전에 먼저 시험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나라 최저임금 올리는 그때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그때 제가 경제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시애틀이 이미 이걸 하고 있다. 근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25년 가까이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의회 보고서도 나왔고 영국 정부 보고서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물론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결론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취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자기들이 최저임금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볼 때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 최저임금을 올리면 밑바닥도 물론이지만 중위임금,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순환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뉴욕타임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2-3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1-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내 언론들이 이 사설을
뭐 좀 그런 건 없나요? 저 미국 경제의 특수성이라는 문제. 예를 들면 미국 경제가 지금 거의 안정거용에 가까운 상태고 지금 그래서 그 얘기도 사실 여기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는 지금. 모른다. 몇 가지 차이는 있어요. 몇 네. 가지 차이는 있는데 영국 정부의 보고서가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네. 영국 정부 보고서 물론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에 보는 서머리를 보면은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물론이고 이제 이런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영국의 결론도 최저임금 눈에 띄는 게 고용을 깎아먹는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고용을 줄어드는 경우는 있는데 눈에 띄게 깎아먹는다는 증거가 없고 반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소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효과가 나타나는 있어 보이니 네. 우리도 좀 올려보자라는 주장을 영국 정부 보고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두 가지 미국 정부도 그렇고 영국 정부도 미국 의회도 그렇고 영국 정부도 그렇고 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기준을 뭘로 삼느냐.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혹은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절하냐라는 기준을 뭘로 삼느냐라고 보면 중위임금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한국은행이 그거를 통계를 작성해서 올려놓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임금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의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줄을 세워놨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 네. 그거 대비해서 최저임금은 얼마여야 하느냐. 라는 논의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올려야 돼. 10,000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기준이 상징적으로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면이 강했죠. 근데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진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도요. 그 예산 책임청 보고서로는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를 넘기는 시점부터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그렇습니다. 영향이 그러니까 그런 사실 저는 근데 이거를 우리 같이 봤잖아요 어제 자료를. 그다음에 좀 사실 미국에서 이 노동 쪽으로 경제학 교수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좀 통시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의 논의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100% 동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면이 조금 있어요. 그 뭐냐면 아까 잠깐 보여주면 그 미국에서 지금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2배 올리자고 하는 거는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범수 선배 얘기를 한 대로 가장 좋은 최저임금은 $0 이런 얘기를 몇십 년 전에 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계속해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고용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것에 그 스터디가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 정도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2009년이 이제 그때 그 후로 10년 동안 이 연방정부도가 이렇게 올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게 얘네는 그냥 여기 그 기사에도 있지만 그냥 의회가 그러고 싶으면 올리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안 올리는 그런 종의 것이었어요. 연방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한 푼이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 인플레이션 그걸로 보면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16%,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은 16% 손해를 본 거예요. 그동안 물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의 최저임금은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주정부들이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돈을 풀고 경제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각 주마다 아니 내가 얼마만큼 주지 않으면 나의 피고용인데 날 떠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주별로 각각 다르게 펼쳐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각 주 정부에서 연방 정부는 10년 내내 전혀 꿈쩍을 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네 주 최저임금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사실 미국은 워낙 넓긴 하지만 보더라인 같은 데서 주 경계선 같은 데서는 실제로 노동력 뺏기는 상황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정부에서 알아서 그동안 그 인플레이션에 맞게 올려온 게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아니 이거 봐라 최저임금이라는 하한선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시장에 그리고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연방정부한테도 그냥 지금 올리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지난 10년 동안 안 올린 거 한꺼번에 올려라는 식의 그 안이 그러니까 의외의 계류 중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요새는 조금 논쟁거리가 아니고 통과될
올라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는 이제 우리가 바꿀 필요가 때가 됐어. 이건 올려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는 근데 이게, 예. 권혜리 기자 말 자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꼭 참고 있었는데. 아니. 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저는 그걸 넘어서서 예. 미국은 이걸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네. 나라들은 이 최저임금이라는 걸 지켜왔었고 네. 우리는 사실은 3, 4년 전까지만 해도 안 지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룰로 인식해서 올리냐 마냐 정말 페더럴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뉴욕타임스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이걸 올리는 순간 법이 돼 버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네.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논쟁이 되는 맞아요. 거고 네. 그래서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는 뭐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데 이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뭐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뭐 지켜줄까 뭐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88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한 30년, 40년 이렇게 흘러온 거기 때문에 30년 흘러온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3년 사이에 가장 논란의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생긴 게 가장 큰 차이인 거고 아까 이제 중위임금 소득 그걸 비율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60%가 제가 볼 때는 공통된 얘기인 것 같아요. 다. 60%로 맞춰야 된다라는 게 공통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13,387원입니다. 13,387원. 그거에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62.3%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한도를 넘어갔어요. 중위임금이 한도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경연 같은 데 주장은 올해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이니까 네. 올해로 오면 64.5%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잉이다. 과잉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보는 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긴 했어요. 중위임금 대비. 왜냐하면 중위임금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 정도 버는 게 중간 사람인데 최저임금이 과연 그거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면 그거는 정상적이진 않죠. 그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진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게 제가 그래서 한국은행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페더럴이 워낙 낮아요. 왜냐면 아까 권혜 기자 얘기한 대로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완전 진짜 미니멈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정한 건 정말 미니멈인 거고 거기 이상으로 주정부들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60이 넘더라고요. 프랑스는 60이 넘어가고 영국은 50%인데 그게 예전부터 쭉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30%대였어요. 중위임금의 30%대였어요. 오르자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30%대인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게 워낙 컸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린 거죠. 최저임금이 낮다라는 인식이 워낙 오랫동안 강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20%대까지 28%까지 간 적이 있더라고요. 중위임금 대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28%. 네. 네. 그거는 올려야죠. 못 사는 거죠. 그거는 네. 그렇게 받고는 살 수가 없는.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도 안 지켜도 되는 거의 룰로 만들어 놔버렸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는 첫 번째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중위소득 자체도 과연 13,387원 자체가 적정한가?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 저임금 기조와 저임금 구조에 들어있어서 중위임금 대비 60%에 집착하는 게 물론 맞긴 한데 우리나라의 구조상 근데 13,387원도 과연 중위임금으로서 높은 수준인 건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런 수준인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영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12,700원입니다. 물론 영국이 우리랑 물가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영국의 12,700원이 58.9%더라고요. 영국 중위소득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고용에 별 상관이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고용에 정말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된다면 무엇이 다른 건지. 근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팽창하거나 좀 경기가 좋은 상황이랑 그렇지 않은 상황의 차이는 좀 감안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도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왜 이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그 경제가 되게 회복기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일까? 이런 부분들 아직 잘 모르지만 앞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뭐 다이너 같은 데서 고용하는 웨이트리스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 안 받아요. 아, 여기 뉴욕타임즈 네. 기사에도 있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 안 받아요. 2.13 그래서 달러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임금을 그 소비자들의 팁에 전가하는 구조. 또 앞에 올려놔요. 왜 네. 화를 내고 그래. 또, 아니. 또 무슨 얘기 들어? 사람들. 아니 자기 앞에 올려놓으면 되지. 네. 네. 이 사람들의 팁에 좀 또 전가하는. 땡기잖아. 무릎에 올려놓으면 되지 왜? 아니 말을 지금 잠깐만. 끊으면서 짜증까지 냈어요. 지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저 진짜 네. 아니 저 댓글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 그거를 저한테 약간 풀고 계신 느낌이 있어 두 분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이건 조금 저는 관계 없습니다. 네. 아니 네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네 오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또 댓글 달려.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저도 사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럼요. 왜냐면 우리도 네. 경제학자가 네. 아니고 네. 우리가 이걸 네. 다 막 세세하게 네. 쪼개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것머니에서 그래도 얘기해왔던 여러 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라고 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일부 언론들에서 뭐 지금의 경기는 최저임금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것머니에서 얘기해왔던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진짜 산업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으로만 계속 귀속시키고 이제는 정말 밤에 나가서 술 먹기보다 집에 일찍 가서 혼술하는 문화인데 그걸 또 최저임금을 귀속시키고 그거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약간 왜 인플레가 올 때는 금리를 올리고 디플레가 올 때는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약간 이게 앞으로 우리 집이 내년에도 장사가 잘 될 걸로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 그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어떤 팽창의 크기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려하면서 가는 거는 필요하다. 이게 최저임금이 너무 최저임금의 최자만 나와도 사실 너무 정치적인 얘기가 되어버려서 정치적인 이게 돼버렸어요. 네, 되어버려서 네. 사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아침에 친절한 경제를 하면서 한 번도 이 최저임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원하지 않는 양쪽으로부터 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네. 않아서 근데 저는 사실 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서 가장 크게 생각한 거는 당연히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적정한 수준으로 계속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정말 미세 조정을 해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말 조금 정치를 덜어내고 할 수 있는 시점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제 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점을 제일 말한 좀 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미국 의회, 영국 정부 혹은 미국에 있는 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결과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독자적으로 연구를 못할지언정 네. 이걸 가져다가 조금 우리한테 맞게 무엇이 우리와 다르고 무엇이 우리와 같은가 이건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쪼개고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누가 좀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걸 좀 이제 해야 돼. 그러니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해서 네. 권혜리 기자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어떻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나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뭘 어떻게 하면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지금 예를 들면 아직도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대부분 감이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거리에 나가봐라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근거를 대는데 뭐 혹은 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뭐 다른 근거가 결과적으로 근거가 아닌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국은행이 됐든 혹은 뭐 최저임금위원회가 됐든 대한민국 국회가 됐든 아니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막 몇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낼 정도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왜 우리나라는 이거를 누가 맡아서 한다는 얘기가 안 들리지? 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벌이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 허공에 주먹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뉴욕타임스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기사 그거를 언론이 추세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선 그거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 뉴욕타임스 기사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하고 척진 언론이긴 한데도 미국은 감세 이런 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한국은 증세로 간다. 그러니까 증세로 해서 이 시국을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지적을 해요. 그리고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그 기사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홍콩 HSBC 은행의 아시아경제연구원 프레드릭 노이만 연구원을 워딩을 따서 지금은 한국의 이 문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더 크다. 최저임금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본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뭐 사람이 신은 아니겠죠. 근데 노이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정부는 한국 다른 정부가 해내지 못한 것들을 해냈다. 한국에서 이러한 소득 정책은 향후 어떤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확장성을 열어낼 것. 그러니까 정책을 보완해서 잘 붙이면 이게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야, 최저임금 얘기 그만하자 이거 지금 계속하면 선거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야 뭐 10,000원 그때 내가 그냥 10,000원 했는데 아이씨 이렇게 반발도 많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브레이크 걸고 여기서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번 댓글에 투더리 스머프라고 누가 써놓으셔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약간 좀 불안해요. 약간 불안한데 이게 부럽더라고요. 딴 걸 떠나서 이런 논쟁을 벌일 수 있다. 그다음에 논쟁을 벌이는데 내 주장이 그러니까 내가 옆에 아는 사람이 그래요. 뭐 광화문에 식당하는 45살 김모 씨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이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논쟁을 펼치니까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사설에 제가 정말 눈에 띈 부분이 뭐냐면 이 맨 처음입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누가 썼냐 이 에디토리얼 보드라는 그러니까 위원회예요. 네. 사설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사설위원회가 썼는데 사설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의견을 내는 저널리스트들인데 이 전문가들 그다음에 최신 연구, 최신 논쟁을 다 보고 그걸로 의견을 정해서 내는데 보도를 하는 뉴스룸과는 분리돼 있다. 저는 이게 너무 한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러워 죽겠는 딴 걸 다 떠나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사설을 쓰는 조직이 따로 있고 이 조직은 뉴스를 만드는 조직과는 분리돼. 물론 안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대요. 웃기시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천명을 하고 각종 근거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보니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물론 권혜리 기자 말대로 안 되겠죠. 안 된다고 하지만 건설적인 논쟁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선언적으로 저도 그거 되게 동감하고 지금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게 이 빌 자체가 이 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죠. 국회 통과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알아서 각 주정부에서는 알아서 올려왔고 선언적으로라도 그 연방정부에서는 그에 맞춰서 그걸 그만큼 올려서 연방정부의 미니멈 웨이지를 왜냐면은 그 주들 중에 그냥 연방정부 거를 채택한 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조금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올라야 한다는 것을 찬성하는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 자체도 사실 우리 눈으로 봐서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그렇게 극적인 뭐 그런 거는 아니긴 해요. 그런데도 통과는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선언적인 게 또
워낙 큰 게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떤 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안 될 거니까 뭐 제한적이고 이런 이게 아니라 이런 논쟁 자체가 나오고 네, 맞아요. 국회에서 네. 또 그런 안이 올라갔다라는 거. 네, 맞아요. 실제로 그게 논의가 됐다라는 거. 네.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동안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게 올라가서 이게 이제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해야 돼? 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국회에 이 안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과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보는 시각이 다 다를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논쟁이라는 것이 약간 국민학생들 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야 그랬대. 뭐 누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뭐 약간 그런 식의 싸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좀 욕망이. 저 너무 진짜 지난 모든 것이 다 최저임금으로 귀결되는 그 분위기는 정말 너무 숨막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근데 이제 그런 만큼 그냥 하나하나 여기서도 뭐 이런 요소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요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범준 앵커 말한 네. 대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야죠. 네, 저는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기업들이나 연구소들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전혀 웬 땅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외국 사례가 있으면 그걸 갖고 하면 되고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까지 우리나라 상황 그것도 얘기했듯이 미국 각 주별 상황 그거에 따라서 다 얘기를 한 거고 의미가 이제 올해 페더럴에 대한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에 대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논의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거랑 우리처럼 입에 올리는 순간 정치적인 그로 해석되는 상황은 분명히 최저임금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맞아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다 배제하고 최저임금만 가지고 얼마나 이런 뭐 고용이 올랐니 줄었니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건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진일보 했으면 좋겠죠. 예, 정부 진일보. 차원에서는 여지껏 이제 정책으로 싸웠으니까 이제는 진짜 말한 대로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하더라고. 이걸 들으실 때 세계 평화가 과연 유지가 되고 있을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모르겠는데 그때쯤 어떨지. 예. 하여튼 뭐 저는 평화가 유지되길 바랍니다만은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회에서. 200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